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희는 눈을 떴다. 74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아들 민수 가족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영희는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해온 여자였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꿈이 있었지만 35세 남편을 잃고 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5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과외와 학원 강사로 생계를 이어갔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는 동안 자신의 꿈은 서랍 깊숙이 접어두었다. 민수가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 지연과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지연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립적인 여자였지만 집안일은 영희의 몫이었다. 어머님이 계시니 든든해요라는 지연의 말을 믿고 영희는 기꺼이 뒷바라지를 했다. 손자 도연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 바빠졌다.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영희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다. 아침상을 다 차리고 도연을 깨웠다. 7살인 손자는 할머니 품에서만 안정감을 느꼈다. 도연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민수와 지연은 바쁘게 출근 준비를 했다. 지연이 서둘러 나가면서 어머님, 도연이 유치원 좀 부탁드려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연아, 노트북을 두고 갔네. 영희가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현관을 나선 후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다. 영희는 끄려고 했지만 화면에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의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이었다. 처음에는 우연히 본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보이자 발길이 멈춰졌다. 우리 집 박영희라는 글자 옆에 있는 내용을 본 순간 영희의 심장이 철렁했다. 미친년이 또 간섭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올려보았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죽겠어. 기계처럼 부려먹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친구들의 답장도 마찬가지였다. 빨리 요양원 보내.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딱 잘라 말했어. 대화는 몇 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사진이었다. 지연이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희의 뒷모습 사진에 노예 근무 중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영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 빨래를 개는 모습, 도연을 돌보는 모습까지 모두 조롱의 소재가 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웃음 이모티콘으로 화답했고 지연은 우리 집 무료 가사 도우미라고 덧붙였다. 영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연의 따뜻한 말들, 감사 인사, 친밀한 스킨십까지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이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라며 손을 잡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도연이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부르는 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도연에게 아침을 먹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대화들이 맴돌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연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다. 존경받지 못할 망정 조롱당하며 살 수는 없었다. 74세의 나이에도 자존심은 남아있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노트북을 정중히 닫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간이 온 것이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가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자위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과 빈도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다음 날 영희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용히 행동했다. 지연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고생하세요라고 말하는 지연의 표정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 본 대화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다.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도 이제는 빈말로 들렸다. 며칠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지연의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새로운 대화들이 더 있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잔소리해서 짜증나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친구들의 반응도 예상 범위 아니었다. 힘들겠다. 이해해. 참기 힘들겠어.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수에 대한 대화였다. 남편도 엄마 편만 들어. 시어머니 말이 법이라고 생각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지연은 민수에게도 불만이 많았다. 그렇다면 민수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영희는 민수의 행동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민수는 집에서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거나 일찍 자리를 뜨곤 했다. 영희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다. 혹시 지연의 불만을 듣고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지연이 친구들에게 영희의 재정 상황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어머니 돈 꽤 있어. 교사 연금에 보험금까지. 우리 집값도 시어머니 명의야. 친구 중 하나는 그럼 잘해드려야지라고 답했지만 지연은 돈 때문에 참는 거지. 아니면 진작 쫓아냈어라고 답했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영희는 자신이 돈 때문에 참아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희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반성했다. 지연의 친절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자신은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육아 도우미였고 장래에는 유산을 남길 ATM 같은 존재였다. 분노가 차올랐다. 하지만 영희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었다.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다. 대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만약 자신이 돈 때문에 참아지는 존재라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 영희는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험금, 퇴직금, 부동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가?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주름이 많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아직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박영희,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영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선 길이었다. 평소에는 집안일만 하느라 대충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달랐다.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다. 은행 직원은 74세의 고객이 혼자서 복잡한 업무를 보려 한다며 조금 놀란 기색을 보였다.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정리했다. 남편의 보험금 2억 원, 교직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예금까지 합치니 4억이 넘었다.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10억을 넘어섰다. 평생 알뜰하게 살며 모은 돈이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이번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접근할 수 없는 본인 전용 계좌였다. 기존 계좌들은 민수가 비상시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새 계좌는 철저히 비밀로 했다. 영희는 이 계좌에 3억 원을 이체했다. 당분간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현재 살고 있는 84이 아파트는 영희 명의였다. 남편이 생전에 아내 명의로 해둔 것이었다. 시세를 확인해 보니 6억 원 정도였다. 중개업소 직원은 요즘 매물이 잘 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영희는 빠른 거래를 원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춰서 내놓으세요. 가격을 낮춰 내놓은 덕분에 매수 희망자들이 금방 나타났다. 조건도 좋았다. 현금 일시불에 잔금일도 한 달 후로 잡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써둔 것이었다. 영희야, 나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영희는 인터넷으로 강릉 지역의 부동산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 여러 채 나와 있었다. 가격도 서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마음에 드는 집 몇 채를 골라 부동산에 연락을 했다. 다음 주에 보러 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설렜다. 이사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박스에 정리했다.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다. 어차피 자신만의 기억이 아니었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추억이었으니까. 대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교사 시절의 기념품들, 그리고 혼자만의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사와의 상담이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변경하려고 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재산의 일부만 아들에게, 나머지는 교육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자 도연에게는 별도로 교육비를 마련해 두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영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74년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영희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진실을 폭로할 날을 정했다. 계약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요일 저녁이었다. 마지막 가족 저녁 식사가 될 것이었다. 영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지연이 즐겨 먹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도연을 위한 계란말이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식사가 가장 정성스러웠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도연은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민수와 지연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이 평범함이 곧 깨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있죠?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답했다. 민수도 엄마, 오늘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라고 했다. 칭찬을 듣는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들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지연의 카카오톡 대화처럼 가식일까? 그런데 말이야. 영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민수가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지연이 먼저 대답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죠. 도연이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고. 영희는 지연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얼마나 유창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물론이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도 할 수 있고 도연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영희는 이 단어를 반복했다. 그럼 혹시 나한테 불만은 없니?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지연의 표정이 약간 경직됐다. 혹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를 봤나 하는 의심이 든 모양이었다. 불만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지연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다. 영희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그럼 이걸 보고도 같은 말 할 수 있니?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민수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매매 계약서? 맞아. 이미 팔았어.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이사 나간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한 결과야. 엄마,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상해. 영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 있니?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를 때 상의했니? 지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영희가 자신의 카카오톡을 본 것이 확실했다. 어머님, 그건.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막았다. 변명하지 마. 다 봤어. 내가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내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조롱하는지 다 알고 있어. 민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미리 캡처해둔 것이었다. 이것도 보고 말해봐. 미친년, 무료 가사 도우미, 노예 근무 이런 말들이 상의에 해당하니? 민수는 스크린샷을 보고 경악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독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잠깐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는 냉정했다. 몇 달 동안 계속 한 말이 잠깐이야? 내 사진까지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준 게 실수야? 도연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지연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아니면 눈 감고 있었거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아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였어.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나야. 네 명의 집에서 내가 나가는 거지. 지연은 계속 울며 매달렸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더 이상 조롱당하며 살 수는 없었다. 일주일 후 영희는 강릉행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로워 보였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기분이었다. 기차 안에서 영희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다.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애원했고 지연은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강릉역에 도착하자 부동산 중개인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집 보러 가실까요? 미리 예약해둔 집은 바다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집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영희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영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매일 아침 바다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은 평화로웠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아침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으면 됐다. 이웃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는 혼자 사는 동갑내기였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왔어요. 영희의 답변에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는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상추, 깻잎, 토마토 등을 심었다.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다. 서울에서는 화분 하나 제대로 키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원예를 즐길 수 있었다.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만든 요리는 맛도 특별했다. 동네 도서관에도 자주 갔다. 젊은 시절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사서가 칭찬해줬다. 혹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하실 의향 있으세요? 영희는 흔쾌히 승낙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민수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언제 서울로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갈 생각 없어. 여기가 좋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이름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 진짜 가족이지.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처음에 몇 번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다. 아마도 체념한 모양이었다. 영희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식적인 사과보다는 솔직한 무관심이 나았다. 도연이는 가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다. 할머니, 언제 올 거예요? 도연이가 할머니 보러 오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어느 날 영희는 강릉 시내의 카페에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74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이 당연시되고 조롱당한다면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다. 박영이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도 평화롭게 출렁이고 있었다.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에는 김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영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최고예요. 두 할머니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영희의 휴대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도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다. 도연이는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이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그것이 영희가 원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영희는 침실 창문을 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74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다. 영희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잠에 들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평가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